사연자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즐겨 듣던 이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늘 애정하며 듣기만 할 줄 알았는데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도 모르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여자이고 남편과 딸을 둔 유부녀랍니다. 지금은 무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이전에 꽤 끔찍한 일을 겪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어떤 썰인지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빠가 법인 회사를 꽤 크게 운영하고 계셔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공부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라는 이름을 불러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빠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엄청난 딸 바보셔서 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할 만큼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해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해봤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빠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길 원하셨는데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운이 좋게도 처음 친 시험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뤄서 이른 나이에 구급 공무원이 되었죠. 저는 아빠와 사는 집 앞 동사무소에 발령이 나서 차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출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대에 많진 않지만 남자친구를 여러 명 사귀었는데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남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연애를 하는 이유가 남들이 다 하는 거라서 한 기분이었죠. 또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저를 끔찍이 사랑해주는 아빠였죠.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심장에 피가 잘 돌지 않는 심장 판막증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몇 번이나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신 적이 있어서 제가 구급차를 불러 위기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하루 3번 이상 전화를 걸어 안부가 어떤지 확인했답니다. 매일 심장약을 복용하며 지내야 했는데 한 번이라도 빠뜨리실까봐 약의 개수를 세어가며 챙겨드렸네요. 아빠, 오늘 심장약 하나밖에 안 드셨네. 내가 잘 챙겨 드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 자, 얼른 한 알 더 드세요. 그랬나? 우리 딸이 없었으면 아빠는 어쩔 뻔했냐? 이래서 내가 아빠를 두고 시집을 갈 수 있겠어? 만약 내가 시집 못 가면 다 아빠 책임이야. 그게 왜 아빠 책임이냐? 네가 남자 보는 눈이 높아서 그런 거지.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말고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서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구나. 에이, 그런 남자는 아직 아빠밖에 못 만나봤어. 세상에 믿을 만한 놈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하긴 이 아빠만한 남자를 찾기 어렵지. 이러던 내 딸, 내 옆에서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있는 거 아니냐? 아빠도 참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해. 난 좋은 남자 나타나면 바로 도망치더 시집 갈 거야.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빠를 혼자 두는 게 불안해서 결혼은 상상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아빠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회사에서 일하시다 여러 번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회사 대표셨고 직원들을 굶길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계속 회사에 출근하셨어요. 그래서 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이제 회사 그만 나가. 앞으로는 화상회의로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하고 집에서 쉬도록 해. 화상회의? 그걸로 회사 운영이 되겠냐? 아빠는 직접 얼굴 보고 일하는 게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전화통화도 잘 안 해. 아빠가 회사에 없다고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빠는 중요한 사안만 보고받고 지시하면 되잖아.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우리 딸 말을 들어보니 또 그러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진경이 네가 결혼하는 것도 보고 아이 낳는 것도 볼 수 있으니 내 몸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이 딸을 위해서 딸 말 좀 들으세요. 그래서 아빠는 제 조언대로 집에서 노트북으로 화상회의를 잠깐씩 하며 집에서 요양하며 쉬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심장에 문제 있는 아빠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거실과 안방에 CCTV를 설치했어요. 당연히 아빠는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강요해서 억지로 설치했죠. 요즘은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빠가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어 아주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서 안심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아빠는 휴식을 취하다 보니 예전보다 몸이 좋아지시기도 했답니다. 또 회사 운영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더할 나위가 없었네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아빠의 소원 하나를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30 초반이 되기도 했으니 좋은 사람을 만나보면 어떨까 싶었죠. 저는 진솔한 만남을 가지고 싶어서 설레는 사람이 아닌 저를 편안하게 해줄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동료들이 여러 번 소개팅을 해주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화만 오가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와 동갑내기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다른 남자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진경 씨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세요? 네? 보통 좋아하는 사람을 물어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진경 씨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말해주세요. 수다스럽고 뒤에서 흉보고 잘난 체하고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요. 다행이네요. 전 제법 과묵하고 남에게 관심이 없어서 흉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가진 게 없어서 잘난 척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좌우명이 어른을 공경하자입니다. 그럼 진경 씨가 저를 아주 싫어하지는 않겠죠? 그러네요. 그럼 상훈 씨는 어떤 여자를 싫어하세요? 저도 비슷해요. 인상 찌푸려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럼 우리는 서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럼 만나보면서 싫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은근슬쩍 만나자고 하는 상훈 씨의 말에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전 남자들은 여자를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상훈 씨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대화도 재밌어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달을 데이트하며 많이 가까워졌는데 제가 짐작했던 대로 상훈 씨는 저를 누구보다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만큼 포근하고 아늑한 남자였죠. 상훈 씨 역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좋은 여자라며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어요. 특별한 프로포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와 결혼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았답니다. 하지만 상훈 씨는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고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자기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오긴 했지만 공무원 월급으로 목돈을 만들지 못했어. 그리고 우리 집 형편 알지? 엄마도 가진 게 하나 없으셔서 자금을 보태주시기는커녕 내가 매달 용돈을 보내드려야 해. 그래서 신혼집을 좋은 데로 마련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남편의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진작부터 알고 있어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니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아빠였죠. 제가 결혼을 해서 나가 살게 되면 예전보다 아빠를 챙겨드릴 수 없을 테고 그런 아빠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사실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우리 아빠 심장이 안 좋은 거 알지? 사실 내가 예전부터 생각한 게 있는데 난 아빠를 내가 꼭 모시고 살고 싶어. 그래서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 절대 강요는 아니야. 하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면
난 자기와 결혼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러자 상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결혼이 힘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당연히 난 괜찮아. 아픈 장인어른을 우리가 모셔야지. 그럼 누가 모셔? 에이, 우리 자기 그런 것 때문에 걱정했구나. 혹시라도 내가 싫다고 할까봐. 아유, 난 오히려 너무 좋은데. 내가 장인어른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는 거 자기도 알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말 우리 아빠랑 같이 살 수 있겠어? 그럼 얼마든지 모시고 살 수 있지. 그런데 바로 같이 사는 건 좀 그래. 우리도 신혼을 즐겨야 하지 않겠어? 아버님 댁 근처에서 신혼생활 몇 달 하다가 그 후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정말 고마워, 상훈 씨. 좋아. 그럼 빌라 월세 얻어서 몇 달 지내다 들어가자. 대신 보증금은 내가 마련할게. 그렇게 상훈 씨는 처가살이도 흔쾌히 하겠다고 말했고, 예비 시어머니 또한 저희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를 처음 보시자마자 거친 두 손으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답니다. 진경 씨라고 했지?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네. 어머님, 제가 감사하죠. 훌륭하게 키운 아드님을 저한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음씨도 참 착하네. 듣자하니 집안도 부자고 아버지도 회사 대표라며? 아유, 그런데 나는 가진 거 하나 없는 가난한 늙은이야. 내가 두 사람에게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폐는 절대 끼치지 않겠네.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살아주면 난 그걸로 좋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이제 어머님은 저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도 자식인데 효도 받으시면서 사셔야죠. 어머님 아들, 결혼해도 변하는 거 없어요. 지금처럼 효자로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제 말이 감동적으로 들렸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투명한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정말 고마워. 진경 씨 같은 보배가 내 며느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앞으로 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할게. 저도요, 어머님.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모시도록 할게요. 그렇게 처음 만난 시어머니와 저는 깊은 포옹까지 하며 사랑과 정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빠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기에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기로 입을 맞추었고 당분간 지낼 빌라는 저희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빠를 모시고 산다는 힘든 결정을 내려준 남편이었기에 그 외의 모든 걸 제가 맞춰주고 싶었어요. 비록 남편이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저희 시댁 상황 역시 어려웠지만 남편이 모아둔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까지도 모두 어머님께 드리라고 말해주었네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쌈짓돈이라도 보태서 뭐라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사코 거절하며 괜찮다고 말렸습니다. 그렇게 웨딩 마치를 올리고 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아빠 집과 가까운 빌라에 잠시 지내게 되었어요. 계약 기간이 제일 짧은 6개월짜리 집이었죠. 저는 여전히 걸어서 동사무소로 출퇴근했고 남편은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구청에서 근무를 했죠. 결혼을 해서도 시간마다 아빠 집 CCTV를 살폈고 3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렸답니다. 아빠,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 지금 스트레칭 하는 거야? 오, 많이 유연한걸? 그래 보이냐? 우리 딸이 매일 지켜보고 있으니 억지로라도 건강하게 지내야지. 그래야 아빠한테 관심을 끄고 네 서방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니? 결혼했으니 얼른 손주 보여줘야지. 아빠도 참.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손주 타령이야. 손주는 아빠 심장이 아주 좋아지면 가질 테니까 몸 관리에 신경 쓰셔. 아프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녀석 참. 하여튼 아빠 생각은 끔찍하게 해주는구나. 진경아 고맙다. 아빠가 널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살아보도록 노력하마. 그렇게 아빠는 약도 잘 챙겨 드시고 병원도 잘 다니시며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진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었죠. 결혼 후 좋은 생각만 들고 기분이 들뜬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달 뒤 핸드폰으로 아빠 집 CCTV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쓰러져 있는 아빠를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119 번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었어요. 지은아, 우리 아빠 쓰러지셨는데 119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 번호가 뭐였지? 뭐? 119 번호는 119지. 내가 신고해줄게. 핸드폰 줘봐. 너무 놀란 저 대신 동료가 119에 신고해 상황을 알렸어요. 그리고 전 동사무소에서 일하다 말고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장에 관상 동맥이 막혀서 쓰러지신 거라며 동맥을 넓혀주는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 일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기색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은 제가 쓰러질까봐 양 어깨를 잡아주었고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아빠가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오시길 기다렸어요. 몇 시간 뒤 아빠의 수술은 잘 됐다고 알려주시긴 했는데 전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빠가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것도 탐탁치 않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버님 상태로는 아주 조금의 스트레스도 해롭습니다. 집에서 요양만 하시고 일은 참아주시라고 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책임지고 아빠를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고 제가 아침 저녁에 들러 잠깐 돌봐드렸어요. 다행히 몸을 회복하시고 퇴원하시긴 했지만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야, 아빠 걱정이 너무 돼서 안 되겠어. 나 당분간 아빠 집에 가서 지낼게. 그래도 되지? 그래.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가봐. 아, 아니다. 아예 이번에 장인어른 댁에 들어가자. 아니야. 약속은 약속이잖아. 그리고 빌라 계약이 6개월이라 월세가 나가니까 그때까지는 여기서 지내자. 알겠어. 그럼 나도 금요일까지 일하고 장인어른 댁으로 갈게. 주말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해볼게. 고마워, 자기야. 그럼 아빠한테 가볼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래서 전 당분간 아빠의 집에 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옆에서 큰 도움이 되어드리진 못하지만 식사와 약을 챙겨드리고 혹시 생길 불상사에 대비하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가 뱉은 말 그대로 금요일 저녁에 아빠 집에 와서 지냈어요. 그이는 가사일을 도와주고 아빠의 목욕을 도와줬습니다. 아이고, 사이가 고생이 많네. 몸 아픈 노인네 등까지 밀어주고 말이야. 진경이가 어릴 적에 내 등을 밀어준 거 이후로 처음이네. 자네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난 아들내미가 생긴 것 같아 무척 행복하네. 장인어른, 저도 마찬가지예요. 등 밀어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이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에게 아버지나 같은 존재니 자주 등을 밀어드릴게요. 아, 거참, 사람 성격이 왜 이리 고운 겐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딸이 봉을 잡은 것 같구만. 에이, 봉은 제가 잡았죠. 진경이 같은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얼굴 예쁘지, 성격도 착하지. 훌륭한 아버지와 집안도 좋지. 아유,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입이 아프네요. 저는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감동했답니다. 이런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이는 아빠를 도와줄 일을 알아서 찾아 해주었는데 어느 날 노트북을 연 아빠 옆에 앉아서 회사 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아, 저 장인어른,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시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제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일들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문서 작성하고 문서 검토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밖에 PPT, 엑셀 다 할 줄 아니까
장인어른의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줄 수 있겠나? 그럼 자네가 이 계약서를 검토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집어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수정 좀 해줄 수 있겠나? 그 정도는 껌이죠. 빨리 처리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빠의 직원이 작성한 문서를 검토하더니 재량권 문제점을 찾아내고 아빠와 의논을 하고 수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해주더군요. 결과적으로 아빠가 흡족해 하셨고 주말마다 와서 자신의 일을 계속 도와달라고 하셨죠. 남편은 숫자에 능해서 회사 장부와 거래처 관리를 칼같이 정리해 주었고 직원들의 업무 또한 빠르게 습득하더라고요.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감을 잡자 구청에서 하는 일보다 아빠 일에 더 열심히였습니다. 자기야, 장인어른 회사 일 너무 재밌다. 매일 퇴근하고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 재능이 많잖아. 무슨 일이라도 잘하는 사람이라 별로 놀랍지도 않아.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나 공무원 그만두고 장인어른 회사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 지금 장인어른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니 누군가 관리해주면 좋지 않겠어? 뭐라고? 공무원을 관두겠다고? 에이, 그건 안 돼.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공무원을 이렇게 쉽게 그만두다니.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게 뻔하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 뭐해? 자기야,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해? 냉정하게 생각해봐. 자기는 나보다 모든 게 잘났는데 평생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버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거기다 불쌍한 우리 엄마 볼 때마다 지금 쥐꼬리만한 내 월급으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장인어른을 도와서 회사를 더 잘 나가게 해드리면 내 체면도 서고 우리 엄마한테도 좋고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그이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혼자 고민을 해보고 말하는 거라 하더군요. 흘려들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낄까봐 아빠와 같이 상의해보자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빠 집에 가서 남편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아빠 회사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여쭈더니 머리를 긁적이셨습니다. 글쎄, 공무원이라는 좋은 직업을 버리고 내 회사에 온다는 게 마음에 걸리네. 나야 자네가 일을 봐주면 좋긴 하지. 내 나이도 있고 건강을 생각하면 후계자가 필요하니까. 장인어른, 저 공무원에 미련 없습니다.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요즘 내 일을 도와주더니 재미가 들렸나 보구만. 그럼 그렇게 하세. 내가 뒤에서 지원 사격 제대로 해줄 테니까 실컷 일해보게나. 정말이시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진경이 호강시켜주겠습니다. 아빠는 남편의 말을 들어주시다 못해 회사 운영진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남편과 아빠가 좋아하시니 뭐라 말하지 못하고 의견을 존중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그이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곧장 아빠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직함이 이사여서 직원들에게 낙하산이 들어왔다고 눈총을 받았다고 며칠 동안 불맨 소리를 하긴 했지만 매일같이 야근하며 일 처리를 깔끔하게 잘하니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이는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 제일 먼저 출근했고 자정이 될 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전보다 매출이 늘었어요. 또 아빠 대신 관리자가 나타났으니 직원들이 여유를 부리지 않고 일하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진작에 남편을 후계자로 앉힐 걸 하는 후회까지 하시며 번창하는 회사를 보고 흐뭇해 하셨어요. 자네가 회사를 운영해주니 내가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되었네. 또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직원들 사기도 좋아졌고 매출도 껑충 뛰었어. 자네 정말 보배 같은 사람이야. 장인어른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장인어른이 세운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일개 직원일 뿐이라고요. 겸손까지 갖추고 아주 마음에 들어. 여하튼 내가 사이를 참 잘 얻었어. 이제 내 소원은 하나야. 손주를 보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꼭 예쁜 손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저보다 남편과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질투가 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회사 일에 집중하던 남편은 얼마 뒤부터 술에 취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래처 대표들과 자주 술자리가 생긴다며 거의 새벽에 들어왔죠. 저는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그래도 아직 신혼인데 온 신경을 회사에 쏟아부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남편 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비우는데 룸사롱 라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몹시 화가 난 저는 그이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여자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다녀온 거야? 아, 그거 거래처 사장들이 하도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야. 별거 아니니까 괜한 오해하지 마. 이게 별거 아니라고? 당신 지금 룸사롱을 다녀왔는데 아주 당당하네?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해?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고. 접대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른 것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어? 왜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 진짜 기가 막혀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당신 회사 생활하더니 많이 변했다? 몇 달 만에 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진짜 사람 질리게 하네. 알았어. 다신 여자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지 않을게. 약속할 테니까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라.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당신한테 짜증낸 거 미안해. 됐지?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 비아냥대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좀 그만하라고.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나 아침 안 먹고 출근할 테니까 당신 혼자 먹어. 누가 보면 그이가 회사를 차린 오너인 줄 알겠더라고요. 어찌나 잘난 체를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 있던지 괜히 공무원을 때려치우게 허락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의 그런 태도는 계속되었고 부부싸움도 잦아졌어요. 술집에 다녀온 건 용서를 했는데 남편의 달라진 성격과 태도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마치 아빠 회사가 자기 회사인 양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아느냐고 짜증을 심하게 부렸어요. 환경이 바뀌니 성격까지 변한 건지 남편에게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를 대신해 수고해주는 게 고마워서 제가 져주기로 하고 남편의 짜증을 다 받아주었어요. 어느새 빌라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아빠 집으로 들어갈 시기가 다가와서 남편에게 집을 빼자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다음 달에 아빠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알지? 약속한 6개월이 다 되어가네. 뭐?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나? 그동안 빡세게 일만 했더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당신이 바쁘게 시간을 보내긴 했지. 어쨌든 우리 이제 슬슬 이사 준비하자.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이대로 이사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음이 변하기라도 한 거야?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지켜봤는데 장인어른 혼자 사셔도 큰 문제 없지 않아? 꼭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우리 아빠 지금은 상태 좋아 보이시지만 언제 또 그때처럼 쓰러지실지 몰라.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 날마다 술 먹고 오는 거, 월급 전부 시어머니 드리는 거, 좋은 차로 바꾸는 거, 이런 거 다 눈 감아줬잖아. 내가 언제 눈치 한 번 준 적 있어? 이게 대체 무슨 딴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싫대? 사는 건 사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시니까 하는 소리지. 별로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지금처럼 CCTV로 확인하면 되지. 뭘 합가까지. 오히려 장인어른보다는 우리 엄마가 더 불쌍하지 않아? 아직도 집도 없이 냄새나는 음식점 2층에서 살고 계신데. 그리고 내가 장인어른 회사도 많이 살려놓지 않았어? 나도 뭔가 보답을 받아야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한테 우리 엄마 노후자금이랑 아파트 한 채만 해달라고 해. 그래야 나도 기분 좋게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지. 뭐? 지금 나한테 조건을 거는 거야? 회사 운영을 좀 했으니 대가를 바란다 이거냐고. 참나, 내가 회사 운영을 조금만 했니? 매출이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는데 그 정도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여하튼
내가 처가살이를 하길 바라면 우리 엄마 집이랑 노자금으로 1억만 내놓으라고 전해드려. 안 그러면 처가에 들어가는 건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이럴 때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죠. 남편의 태도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진짜 웃긴다. 별 볼 일 없을 때는 나랑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면서 위치가 달라지니까 금세 마음이 변한 거야? 돈이 그렇게 좋아졌니? 그래, 마음대로 짓거려라. 대신 내 조건을 받아들이기만 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당신 진짜 무섭다. 나중에 회사가 더 잘 되면 마누라도 갈아치우겠는데? 진짜 치사하게 나오네. 내가 큰 걸 바랬냐? 우리 엄마 편하게 모시고 싶다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 좀 나눠줄 수도 있잖아. 이래서 있는 것들이 더하다는 말이 나오지.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나 엄마 집에 가서 며칠 지내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버럭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 그 일을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선택한 남자니 끝까지 믿어보기로 하고 그의 요구대로 시어머니께 집을 구해드리고 노후를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빠한테 찾아가 부탁을 드렸더니 아빠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화가 나 시댁에서 지낸다고 문자를 남긴 남편에게 며칠 뒤인 주말에 연락하지 않고 시댁을 찾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낡은 빌라를 보니 제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빌라에 들어서기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빌라 평상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려고 소리가 나지 않게 걸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훈아, 네 장인은 도대체 언제 죽는 거니? 그 노친네가 빨리 저승에 가야 네가 회사를 통째로 먹을 거 아니야. 기다리다 목이 다 빠지겠다. 그러게 말이야. 장인 명줄이 왜 이렇게 긴 줄 모르겠어.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았으면 오래 못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얼마 전에 쓰러졌으면 편하게 갈 것이지. 더 살아보겠다고 깨어나는 건 무슨 경우야? 안 그래도 마누라년이 처가살이 하라고 난리치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다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냄새나는 노인네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하잖아. 네가 왜 그 노인네 뒤를 닦아줘야 돼? 그냥 들어가지 마. 어차피 회사는 네 손 안에 있으니까 버팅기고 있으라고. 네 처가 심하게 지랄하면 너만 여기 와서 지내. 그러다 네 장인 죽으면 회사 통째로 먹고 이혼하면 되잖아. 그거 좋은 방법인데 어차피 나랑 마누라년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으니까 장인만 죽으면 깨끗하게 회사를 꿀꺽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만들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 네 처한테 전화 오면 받지도 말아라. 남편 귀한 걸 제대로 체감시켜줘서 똥줄 좀 태워보라고. 고녀는 콧대가 높아서 좀 꺾을 필요가 있어. 내가 처음 네 처를 봤을 때 관상적으로 싹수가 노랗다는 걸 대번에 알아봤잖니. 맞아, 엄마가 제대로 봤어. 몇 달 살아보니까 아주 징글징글해. 기집년이 남자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데 아주 꼴배기 싫어 죽겠다니까.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다. 어쨌든 곧 남남이 될 테니 조금만 참아라. 참, 너 요즘 만난다는 여자는 어떠냐? 네 처보다 훨씬 부잣집이라고 했지? 사업박람회에서 만났는데 걔네 아빠 회사가 500대 기업 안에 들었대. 직원도 수백 명이고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했어. 걔 지금 나한테 푹 빠져 있어서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엄마 닮아서 얼굴이 잘생겨서 여자들이 가만두질 않는다니까. 아유, 역시 우리 아들 멋져 불어. 네 장인만 저승 가면 일이 술술 풀리게 생겼구나. 그럼 이 엄마는 아들 덕에 호강할 수 있는 거지? 나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아들아. 당연하지. 내가 엄마 세계 여행도 시켜주고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하게 해줄게. 이 아들만 믿어봐. 그래도 장인이 저승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이고, 알았어. 그 놓친 애만 사라지면 우리 인생에 봄이 올 테니 까짓거 기다려보지 뭐. 저는 나무 뒤에 숨어 남편과 시어머니의 끔찍한 대화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착한 두 사람은 더는 없었고 돈에 미친 돈벌레 두 마리만 있었어요. 바람 피운 건 고사하고 아빠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다는 충격적인 말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당장 두 모자에게 달려들어 분풀이를 하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제대로 된 복수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주먹을 불끈 쥐고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녹음한 대화를 그대로 전해드렸더니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당장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일을 회사에서 몰아내려고 회사 임원에게 전화부터 거셨습니다. 김 부장 나야. 아무래도 내 사이놈을 회사에서 잘라내야겠어. 대표님, 안 그래도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사위분이 돈 장난을 많이 하셨어요. 뭐야? 회사 돈을 빼돌리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건가? 대표님이 신뢰하시고 후계자라고 강조하셔서 가만히 참고 있었죠. 그런데 사위분이 회사에 들어와서 빼돌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거래처를 가장한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의 1억을 빼돌렸습니다.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둔 셈이군. 미안하네.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 이런 사달이 났구만. 김 부장, 내 몸이 시원찮으니 자네가 이리로 와야겠어. 그 자식이 해먹은 증거 다 챙겨서 이 변호사랑 찾아오게. 네, 대표님. 바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전화를 끊자 가슴에 통증이 왔는지 온몸을 비틀었어요. 아빠, 괜찮아? 119 부를까? 아니다, 진경아. 약이나 좀 가져다. 오랜만에 흥분하고 화를 냈더니 심장이 놀란 모양이야.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다행히 아빠는 심장약을 드시고 통증이 가라앉으셨습니다. 몇 시간 뒤 저희 집에 김 부장님과 아빠의 자문 변호사님이 오셔서 제 남편이 유령 회사를 거쳐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를 확인했답니다. 수고했네. 이런 개자식인 줄도 모르고 회사를 믿고 넘기려 했다니. 수십 년을 사업하며 많은 사람을 봐왔는데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만.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사람 보니 눈이 없는 건 바로 나라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단 말이야. 진경아, 우리 둘 다 속은 거야. 이제라도 바로잡을 테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구경만 하거라. 이 변호사, 당장 횡령죄로 고소해서 그 자식 감옥에 쳐넣어. 네, 대표님. 검찰에 바로 자료 넘기겠습니다. 결국 며칠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서 남편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이 대질 조사를 하겠다고 저와 아빠를 불렀어요. 하루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된 남편은 눈물이 그렁한 채로 저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자기야, 장인어른,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다뇨?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나쁜 자식, 우리 아빠 회사 좀 키웠다고 멋대로 돈을 빼돌려? 그리고 500대 기업에 든 오너의 딸이랑 바람도 피웠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 미친놈아? 여보, 변명하지 않을게.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런데 진짜 당신과 헤어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 그냥 엄마한테 기분 좋으라고 새로운 여자를 꼬셨다고 한 거야. 야, 네가 바람을 피우던 말던 상관없어. 너 같은 그지 새끼랑은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근데 뭐? 우리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네가 인간이냐, 이 악마 새끼야? 그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자기야, 미안해. 내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눈이 뒤집혀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런 거야. 욕심이 화를 부른 거라고. 날 불쌍하게 생각하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빌게. 남편은 의자에서 벗어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돈을 좀 빼돌렸습니다.
아들 된 도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 가엾게 봐주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면 평생 노예가 되어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네 공무원 출신 맞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고소치하가 안 돼 이 멍청아. 넌 네가 지은 죄값을 다 받게 될 거라고. 평생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간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지. 이렇게 된 건 다 자네가 자청한 거나 다름없으니 감옥에서 잘 썩어서 하등 인간으로 살아보게나. 장인어른, 아니 아버지, 절 아들처럼 생각한다셨죠. 어떻게든 방법은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힘이 있으신 분이니 저를 꺼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이렇게 감옥에 가면 저희 엄마는 어떻게 사십니까? 아버지, 저를 구해주세요. 어디서 아버지라는 거야, 이 병신 같은 놈이. 한 번만 더 아버지라고 했다간 가만두지 않겠네. 그리고 네 어미는 깜빵간 아들내미 옥바라지 나면서 살게 되겠지. 마음 같아선 자네 어미도 범죄 공모죄로 고소할까 했는데 내 마지막 배려로 봐준 줄이나 알게. 장인어른,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아빠는 검사의 질문에 진실되게 대답하시고 남편의 죄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남편이 저와 아빠의 다리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녀는 그런 남편에게 동시에 발길질을 하며 남편 놈을 떨곤 했답니다. 결국 남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예상한 대로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